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12강 소비자의 선택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12강 소비자의 선택 이론에서 주요 다룰 내용들은 소비자의 선택과 수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최적 선택,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와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의는 경제 원론에 해당되겠고, 특히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는 교양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대학교 학생 중 그 경제 원리에 관심 있는 교양학부 수준의 염두를 두고 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강의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적합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도서출판 문후사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교수님과 이창용 교수님이 쓴 교재를 중심으로 이 유튜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유튜브 강의의 기본 콘텐츠 PPT 자료 및 강의의 내용의 기본 자료는 도서출판 문후사가 제공한 것이고, 또 문후사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강의자가 내용을 보충, 수정,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일반인들의 교양 증진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 들어가기 교재의 표지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의 제2편 소비자 생산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겠고요. 제2편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 오늘은 소비자의 선택이론 제4장, 그 교재의 제4장 소비자의 선택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4장의 선택이론의 주요 내용들은 첫 번째가 소비자의 선택과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격 변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그 용어가 좀 정리가 필요한데, 소비자의 선택 이론과 수요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린 용어는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효용이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효용,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 또는 상품 묶음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주관적인 만족감, 그 만족감을 갖다 효용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 또는 상품 묶음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하자.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구입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상품을 소비했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큰 만족감을 얻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만족감을 얻어야지만 그 특정한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이고, 그 만족감이 클수록, 그렇죠?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서 그 만족감이 클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겠죠. 특히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얼마나 구입할까, 그 구입해서 소비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죠?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효용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이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이 시장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또 그 다른 그 용어를 하나 소개한다고 하면은 상품 묶음, 커머디티 번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겠는데,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양씩 묶어 놓은 것을 갖다가 상품 묶음, 커머디티 번들이라고 하자. 물론 상품 한 개일 수도 있고요. 10개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로 상품 묶음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라면 한 봉지를 갖다가 하나의 상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 흔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라면 5개를 한 봉지로 해서 그것을 한 묶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하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양씩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상품 묶음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오직 아이스크림 X라고 하는 것을 X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과 책을 Y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은, 소비자가 오직 아이스크림과 책만을 선택 대상으로 삼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씩 묶어 놓은 것이 상품 묶음 커머디티 번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일정한 상품 음료를 갖다가 일정한 양만씩 묶어 놓은 것을 상품 묶음이라고 이렇게 부르자. 소비자는 그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죠.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것,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소비자가 그 소득을 갖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득 말고 소득 이외에 뭐 남한테 돈을 빌린다든가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서 그 상품을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정상적인 또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들은 그 수입 소득 안에서 상품을 구입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소비자는 그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 중에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것,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효용이 가장 큰 상품 묶음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총효용과 한계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겠는데, 우선 총효용, 토탈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 그 총 크기를 갖다가 총효용, 토탈 유틸리티라고 하자. 어떤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 그 총 만족감을 우리가 총효용, 토탈 유틸리티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효용, 한계효용에서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상품의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그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낼 때 이것을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상품을 한 단위 늘린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갖다가 한 봉지 먹었을 때 그때 어떤 느끼는 만족감이 있는데, 라면을 한 봉지를 갖다 먹고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면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먹었을 때 그 추가적으로 먹은 만족감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용을 갖다가 한계 효용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한계 효용은 어떤 상품의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그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자, 그런데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점차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이렇게 부르자는 것이죠. 어떤 상품의 소비량을 늘려갈 때 한계 효용이 점차적으로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어떤 도넛을 한 개 먹었을 때는 그 만족감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한 개 먹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은 두 번째 그 도넛을 먹었을 때 그 추가적인 도넛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은 첫 번째 먹은 것보다는 작아질 거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 먹은 다음에 또 세 번째
아, 도넛을 먹었을 때 그 세 번째 먹는 도넛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 적을 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네 번째 그 도넛을 먹으면 네 번째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세 번째 먹었을 때 얻는 만족감보다 더 작아질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상품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품의 소비량을 점차 늘려가면은 그 늘려가는 그 상품 한 단위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한계 효용은 점차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계 효용의 체감이 작용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즉 특정한 상품을 한 단위 한 단위씩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그 추가적인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은 점차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먹었을 때 0, 그다음 한 개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한 통 하나도 안 먹었을 때 한 통을 먹었을 때 두 통을 먹었을 때 세 통, 네 통 이런 식으로 쭉 아이스크림 먹는 그 수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먹었을 때는 총 효용, 유틸리티, 만족감은 뭐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제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한 통 안 먹다가 한 통을 갖다가 사서 먹었다고 하면은 그때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그 만족감의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떤 숫자로 그 만족감의 크기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보통 우리 이제 경제 원론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상적인 어떤 수치를 그래 유틸리티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가 사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한 통도 안 먹었을 땐 당연히 총 효용이 제로가 되겠지만은 한 통을 먹었을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을 갖다가 20이라고 한다면은 그 처음 한 단위 먹었을 때는 20 유틸리티가 생기겠고 따라서 이때 얻어지는 총 효용, 한 통을 처음 먹었을 때 얻어지는 한계 효용, 총 효용은 우리가 20이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한 통을 먹고 나서 또 다시 두 통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때 두 번째 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으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만족감의 정도는 19 유틸리티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그 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으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만족감이 19가 증가했기 때문에 두 번째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의 총 효용, 첫 번째, 두 번째 두 통을 먹었을 때 총 효용은 첫 번째 20에서 두 번째 먹었던 19 유틸리티를 해서 두 번째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총 효용은 39가 된다. 총 효용은 39다 이렇게 표시하자는 것이죠. 두 통을 먹고 또 세 통째 먹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두 통에서 세 통째 먹었을 때 증가하는 한 통을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의 추가분이 18 유틸리티라고 가정해 본다고 하면은 이 18 유틸리티가 바로 한계 효용, 추가적으로 한 통을 더 증가시켰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 통째 먹었을 때 총 효용은 두 통째 먹었을 때 총 효용에다가 18을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5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네 통째 먹었을 때는 네 통째, 세 통에서 네 통째 증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의 크기는 17이 된다. 그럼 이 추가적인 한계용이 17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 통 먹었을 때에다 더해주게 되면 네 통째 먹었을 때 총 효용은 7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통 한 통 증가시켰을 때 그 한계 효용을 더함으로써 그 마지막 단계에 총 효용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상적인 숫자긴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스크림 한 통, 두 통, 세 통 이렇게 증가시킬수록 점차 그 한 통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의 정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소비자들은 그 특정한 상품을 점차 증가시킬 때 그 추가적인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한 통씩 증가시켰을 때 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한계 효용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계 효용의 체감리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부르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을 다시 정리하면은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변함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갖다 앞에 표에서 보여줬는데, 이 표를 보면은 아이스크림 소비에서 얻는 총 효용을 알 수 있고, 또 앞에 그 세 번째 열이죠. 이 세 번째 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열에는 소비에서 얻는 한계 효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이 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점차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이 한계 효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부르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점차 작아지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4장 2절에서 우리 교재의 4장 2절에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는 얘기죠. 자, 소비자의 최적 선택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한번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제약, budget constraint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주어진 소득의 범위 안에서 상품을 소비한다고 전제를 하자는 얘기죠.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 활동을 할 때 그 소비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만큼 한정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소득보다 일시적으로 더 많은 그러한 소비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일정한 소득보다 자기가 저축한 돈을 끌어다가 찾아다가 일정한 기간에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금융자산을 뭐 주식이라든가 그것을 더 팔아갖고 더 일정 기간에 더 많은 그런 소비 지출을 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경우, 불가피할 경우는 은행이나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갖고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이 일시적으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를 우리가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소비할 때는 자기의 주어진 소득 범위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전제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는 예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김군이 한 달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3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 한 통의 가격이 15,000원의 아이스크림과 한 권의 가격이 3만 원의 책을 구입해서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즉 김군이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한 달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이스크림하고 책을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때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가격은 15,000원이고 또 한 권의 그 책의 가격이 그 3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30만 원을 갖고 아이스크림을 얼마만큼 사서 먹고 또 책을 몇 권 살 것인가를 갖다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건희 이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책의 조합, 즉 상품 묶음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우리가 가상적인 또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런 하나의 가성적인 아이스크림 크기, 소비자의 그 책에서 얻는 효용의 크기하고 아이스크림에서 얻는 효용의 크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가성적인 숫자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소비 양을 표시하고, 또는 책이라고 하면 한 권, 두 권, 세 권 이런 식으로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그 각 그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총효용을 갖다가 가상적인 그 유틸스 숫자로 표시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첫 번째 한 통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그 총효용은 20뉴틸이 되고, 또 만약에 책을 한 권을 샀을 때 그 책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의 크기를 30유틸이라고 표시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두 통을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두 번째 소비하게 되면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두 통을 먹었다, 두 통을 소비했다 한다면은 그때 총 효용은 39. 그 다음에 책을 두 권 샀다면은 우리 한 권에 그 처음에 30유틸스를 어떤 걸 갖다가 그 효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책으로부터 두 번째 책의 총 효용이 5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책을 이렇게 쭉 구입해 나간다고 했을 때 아이스크림과 책만 소비한다고 했을 때 그 총 효용의 숫자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비자의 그 예산 제약이 있을 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그의 재정 능력, 그 소득의 크기,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그의 재정 능력, 즉 소득의 크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것을 갖다가 예산 제약 조건, 즉 budget constraint, 예산 제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는 것이죠. 소비자가 소비할 때 상품의 양은 그의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음을 가정을 한다.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서 소비하지 않는 자기의 순소득 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갖고만 소비 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은 이때 그 소득의 크기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예산 제약, 버짓 컨스트레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에서 본 것처럼 김근의 한 달 용돈을 우리가 3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가격이 15,000원, 책 한 권의 가격이 3만 원이면은 3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그가 살 수 있는 상품의 묶음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표란 얘기죠. 그렇죠? 아이스크림과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 그렇죠? 이러한 그 하나의 상품 묶음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한 통과 책 한 권을 소비했을 때 얻어지는 총 효용의 크기.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세 통을 소비하고 책도 세 권을 샀다 하면은 이때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얻어지는 총 효용은 57, 그 다음에 책 세 권을 샀을 때 얻어지는 책으로부터 얻어지는 총 효용은 84.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숫자를 합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세 통과 책 세 권을 구입했을 때 얻어지는 총 효용의 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총 효용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쭉 더해서 아이스크림과 책으로부터 얻어지는 총 효용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에 관한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최적 선택, 소비자들이 일정한 소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 최적 선택의 조건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소비자는 선택 가능한 여러 상품 묶음 중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선택 가능한 여러 상품 묶음 중 가장 높은 만족감, 효용이죠. 가장 높은 만족감을 주는 효용을 주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혹은 책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의 크기는 앞에 표에서 본 바와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김군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 중 몇 개를 골라 그것들이 주는 효용의 크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30만 원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묶음들, A, B, C, D 이렇게 쭉 우리 어떤 상품의 묶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즉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으로서 우리가 아이스크림만 모두 사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20통을 살 수 있겠고 책은 한 권도 안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의 상품 묶음 같으면은 아이스크림을 18통을 사면은 아이스크림 한 통이 15,000원이니까는 3만 원이 남죠. 그 3만 원을 갖고 책을 한 권 샀을 때 어떤 상품 묶음이 있겠고
C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16통 먹고 그러면 6만 원이 남겠죠. 6만 원이면 책을 뭐 2권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줄이고 대신 책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품 묶음들이 있겠다는 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품 묶음 중에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상품 묶음을 선택했을 때 주어진 소득 갖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각 상품 묶음이 주는 효용의 크기를 가상적인 어떤 수치로서 이와 같이 예를 든다면은 30만 원의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책의 조합, 상품 묶음이 주는 효용의 크기를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뒤번째 상품 묶음, 즉 아이스크림 14통과 책 3권 있을 때 총 효용의 크기가 273.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그 상품 묶음 12통과 아이스크림 12통, 책 4권을 얻었을 때 얻어지는 그 상품의 총 효용은 282. 그 다음에 F 묶음에서 아이스크림 10통과 책 5권을 샀을 때 총 효용의 크기가 285. 근데 지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줄이고 8통하고 대신 책을 6권 샀을 때 오히려 총 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281로 줄어든다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I 묶음의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대폭 줄여서 아이스크림 4통 먹고 책을 8권 샀을 때 총 효용의 크기는 258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해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상품 묶음 D부터 I까지 여러 상품 묶음이 있고 그때 총 효용의 크기를 이와 같이 가상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품 묶음, F 상품 묶음,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 10통과 책 5권을 샀을 때 총 만족감의 크기가 제일 큰 285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상품 묶음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할 것이다. F라고 하는 그런 상품 묶음, 아이스크림 10통과 책을 5권을 사는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즉 A부터 I까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 여기서 F 한다면은 아이스크림 10통 그 다음에 책 5권 있을 때 이때 그 앞에 표와 연관해서 총 효용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계산하는 것이 이와 같은 식으로 된다. 즉 30만 원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책의 조합 상품 묶음이 주는 효용의 크기를 우리가 앞에 두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F 묶음 아이스크림 10통과 책 5권을 샀을 때 다른 어떠한 상품의 조합보다도 가장 큰 효용이 가장 큰 285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한다면 소비자들은 주어진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그러한 상품 묶음 F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10통과 책 5권을 소비하는 그러한 상품 묶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스크림 10통과 책 5권으로 구성된 상품 묶음을 선택했을 때 효용이 가장 커진다. 즉 만족감이 가장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김건희 시장에서 이만큼의 아이스크림과 책을 수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상품의 묶음이기 때문에 그 김구는 그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또 책의 시장에서 그 아이스크림과 책을 그 숫자만큼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 10통과 책을 5권 그 시장에서 그 수요를 할 것이다, 소비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뭐랄까요? 그 경제학적인 그러한 그 개념을 더 적용해서 표시해 본다면은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한 조건, 극대화가 되기 위한 충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쓴 돈 1원의 한계 효용. 우리가 아이스크림 X라고 한다면은 마지널 유틸리티 X of X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1원의 한계 효용이 책을 사는데
쓴 돈 1원의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에서 Y를 우리가 책이라고 한다면은 Y 책을 구입할 때 그 한 단위 한 단위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의 크기, 그 다음에 X를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 한다면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한 통 한 통 구입했을 때 그로부터 들어가는 어떠한 한계 효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 화폐 단위 1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쓴 돈 1원의 한계 효용과 책을 사는데 쓴 돈 1원의 한계 효용이 같게 될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 상품의 한계 효용이 Y 상품의 한계 효용과 균등화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즉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 이퀄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 효용이론 또 소비자 선택에서 자주 쓰게 되는데, 이것은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각 상품에 지출된 돈 1원당의 한계 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득을 두 상품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 상품의 한계 효용이 이퀄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 즉 다시 말해 한계 효용이 균등화가 됐을 때, 소비자 효용은 극대화된다. 이것이 바로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한 조건, 한계 효용 균등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상품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의 조건을 다시 얘기한다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상품 묶음 중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앞에서 예에서 본 것 같이 김구는 아이스크림 한 통과 책 5권의 상품 묶음 F를 선택했을 때 이것은 각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의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최적 선택의 조건, 소비에 있어서의 최적 선택의 조건은 효용 극대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의 최적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책의 한계 효용 비율이 가격 비율과 같음을 우리가 관찰을 가능하고, 그래서 10통째 아이스크림이 주는 한계 효용이 11유틸리트, 그 다음에 5권째 책이 주는 한계 효용이 22유틸이 한다면 이 둘 사이에 1대1 관계가 성립하고요. 또 이 1대1의 비율은 아이스크림과 책 사이의 가격 비율, 15,000원과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 그 다음에 책 한 권에 3만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즉 다시 말해서 22대 11, 즉 이러한 그 관계를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그 책 한 권에 3만원,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 이러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얘기죠. 즉 바로 이것이 최적 선택의 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적 선택의 조건을 다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아이스크림 10통에서 주는 한계형이 11유틸, 그 다음에 책 5권이 주는 한계형이 22유틸이라면 1대2 관계가 표시됐을 때죠. 그 다음에 책으로부터 얻어지는 22유틸과 아이스크림부터 얻어지는 11유틸, 이 가격하고 같으면 이러한 이퀄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최적 선택의 조건은 이와 같은 식으로 15,000원에 11리터, 3만원에 22리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각 상품이 지금 여기서 본 것 같이 이러한 식으로 표시되면은 이게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일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일로 올라가는 그런 식이죠. 15,000원 일로 가고 22리터이 이쪽으로 가는 식으로 표시해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최적 선택의 조건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각 상품이 지출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 상품에 지출한 돈 1원당의 한계 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득을 두 상품에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 상품에 지출한 돈 1원당의 한계 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득을 두 상품에 배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지널 흔히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하고 이퀄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에서 X 상품과 Y 상품이 한계 효용이 균등화됐을 때 소비에 있어서 최적 조건이 이루어진다, 달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에 지출한 마지막 1원의 한계 효용이 알파라고 했을 때 그리고 책에 지출한 마지막 1원의 한계 효용이 베타라고 할 때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렇다면 책에 지출한 돈 1원을 줄이고 즉 책에 지출한 돈 1원을 줄이고 그것을 아이스크림에 하면은 효용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큼 커질 것이라는 얘기죠. 즉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현재 상황에서는 효용이 극대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아이스크림에 지출한 마지막 1원의 한계 효용이 알파, 책에 지출한 마지막 1원의 한계 효용이 베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즉 책에 지출한 돈 1원을 줄이고 그것을 아이스크림에 지출하면은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효용이 극대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보충 설명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선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두 상품 X 상품과 Y 상품의 한계 효용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즉 다시 말해서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하고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 만약 이러한 관계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화폐 한 단위로서 즉 X 상품의 한계 효용을 우리가 그 상품의 가격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Y 상품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에서 Y 상품의 한계 효용을 그 상품의 가격으로 우리가 나눈다면은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은 X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그 비용 1원으로부터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Y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1원으로부터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Y 상품 한계 효용이 이퀄이 되지 않고 만약에 X 상품의 한계 효용이 더 크다.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이는 X세를 구입하기 위한 화폐 한 단위 1원으로부터 얻는 X의 한계 효용이 Y제를 구입하기 위한 화폐 한 단위 1원으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X 상품에 1원을 지출했을 때 Y 상품에 1원이 지불됐을 때 X 상품으로부터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Y 상품으로부터 얻어지는 한계 효용보다 더 크다. 즉 다시 말해서 X를 구입하기 위한 화폐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X의 한계 효용이 Y제를 구입하기 위한 화폐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X제가 Y제보다 상대적으로 과소 소비되어 있다. 같은 이론을 갖다가 지불했는데 X로부터 얻는 효용이 Y제로부터 얻는 효용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해서 Y제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이 더 작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Y제는 더 많이 소비했고 X제는 덜 소비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는 X제가 Y제보다 상대적으로 과소 소비되어 있고 Y제는 상대적으로 과대 소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이론식을 우리가 소비 지출했을 때 X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이 Y제로부터 얻는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이론을 지불했을 때 상대적으로 Y제는 X에 비해서 더 많이 과대 소비되어 있고 X는 Y제에 비해서 과소 소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라면은 X제 소비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고
Y제의 소비를 점차 줄여 나갈 것이다. 그죠? 만약 이러한 관계가 즉 X제가 Y제보다 상대적으로 과소 소비되어 있고 Y제는 상대적으로 과대 소비되어 있다고 하면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라면은 X제의 소비량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고 Y제의 소비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다는 얘기죠. 물론 소득에 제한이 없다면 굳이 Y제 소비량을 줄일 필요 없이 즉 X의 소비량을 늘려 한계 효용이 균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가정하지 말자, 우리 가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은 자기의 주어진 소득,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X, Y 두 제한만 우리가 소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기 수입 또는 소득 이상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X를 줄이지 않고 X의 소비량을 Y제의 소비량을 줄이지 않고 X의 소비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의 균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말고 앞서 우리가 전제 또는 가정한 것처럼 일정한 소득 갖고 X, Y 두 상품만 우리가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가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겠느냐, 즉 상품의 최적 선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두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화되도록 즉 마지널리티 오브 X를 그 자기 상품의 가격으로 나눈 것하고 한계 효용 Y 마지널리티 오브 Y를 Y 상품의 자기 상품의 가격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론에 대한 X 상품과 Y 상품의 이론에 대한 한계 효용이 우리가 균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품의 배합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 효용이 균등화되도록 그 상품을 구성하게 되면 소비자는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교재 4장의 3절 가격 변화의 효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가격이 변하면은 상품의 소비량,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다른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른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에서 든 아이스크림 가격만 떨어지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근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또는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이고 책 한 권에 3만 원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품 중에 두 상품이 모두 가격이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가격만 변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날 거냐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상품의 수요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자, 다른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김근혜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이고 아이스크림과 X라고 하는 상품 아이스크림과 Y라는 상품 책만 우리가 소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책 Y라고 하는 책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가격만 우리가 변한다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때 X 상품은 아이스크림 가격만 아이스크림 가격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럴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이스크림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소비량을 더 늘리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의 하락은 앞에서 본 효용의 극대화 조건에 자변의 값이 더 커지므로 등식 관계가 회복되도록 아이스크림과 책의 소비량이 조정되겠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증가되겠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그 책의 소비량에도 어떤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리가 효용극대 조건에서 자변의 가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등식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과 책의 소비량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즉 아이스크림의 한계 효용이 더 작아져야 하고, 따라서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수요 곡선도 도출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가격 변동에 따른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의 대상은 X, Y 두 상품, 아이스크림 X와 책 Y 두 상품만 소비한다. 그리고 일정한 소득 3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득을 갖고 아이스크림과 책을 갖다가 구입해서 소비한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번에 또 어떤 가정을 추가시키냐면은 책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책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거냐, 소비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을 갖고 아이스크림과 책 두 상품만 소비하는데 책의 가격은 변동이 없고 아이스크림 가격만 떨어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떨어질 때 소비자는 아이스크림의 소비를 늘리겠죠. 그렇죠? 그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소비를 늘리는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책 가격은 그대로인데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떨어졌다. 뭐 절대 가격으로 소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책에 비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싸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아이스크림의 실질 소득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이스크림 가격이 떨어지면은 예전에 똑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아이스크림과 책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스크림이 한 통이 15,000원이었었는데 그것이 10,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한 통의 절대 가격이 5,000원 더 싸져서 15,000원에서 10,000원에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예전과 같은 똑같은 소득 30만 원이나 똑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아이스크림과 책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한 통에 15,000원이었던 아이스크림이 10,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똑같은 소득 30만 원 갖고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아이스크림과 책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대체 효과하고 이랬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대체 효과 substitution effect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에 이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한다. 상대적으로 더 싸지면은 소비량이 증가한다. 물론 아이스크림이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절대 가격도 떨어졌지만은 상대적으로 책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책의 3만 원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이 15,000원에서 10,000원 떨어졌으면 절대 가격도 여기가 싸지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죠? 책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의 한 통의 가격이 더 싸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더 싸지면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상품이 절대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더 싸졌기 때문에 그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substitution effect, 대체 효과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은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 효과, 인컴 이펙트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컴 이펙트, 소득 효과. 상품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 상품 가격이 변화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예를 듭니다.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그 김군이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인데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이었던 것이 만약에 만 원으로 떨어지면 한 통당 5,000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가격 차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30만 원이라고는 쓸 수 있는 돈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실질 소득, 소비자 실질 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대체 효과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상대적으로 더 싸진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대체 효과는 가격이 변동해서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더 싸진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만약에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면 그 상품의 소비량은 우리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상대적으로 그 상품의 가격이 더 싸지면은 그 상품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어떤 가격 변동이 있어갖고 상대적으로 그 만약에 더 비싸졌다면은 그 상품의 소비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효과는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소득 효과는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상품을 크게 정상적인제하고 열등제로는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상제는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열등제라고 한다면 실질 소득의 증가에 의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재화라고 하면은 그 노멀 굿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재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고 그 상품이 효용, 만족감을 가져주는 상품이라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즉 쓸 수 있는 돈이 증가하면은 정상적인 재화라고 한다면은 그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정상재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가 그 상품이 일정한 소득을, 효용을, 만족감을 준다고 한다면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상품의 소비를 더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재화를 갖다가 우리는 정상적인 재화라고 얘기하자. 그 다음에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실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실질 소득이 증가로 인한 수요량의 감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열등제를 우리가 값비싼 우리 한우 소고기하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우리가 돼지고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죠. 한우 소고기는 같은 한 근에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한 근을 비했을 때 그 한우 소고기가 월등히 비싸겠죠. 돼지고기에 비해서, 돼지고기 한 근에 비해서. 그런데 만약에
한우 소고기의 가격은 바뀌지 않았는데 돼지고기의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대폭 우리가 가격 하락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돼지고기의 가격이 대폭 폭락했을 경우 실질소득,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 이거죠. 그죠?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그 한우 소고기, 맛있는 한우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그 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됐을 때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이 돼지고기의 소비량을 오히려 줄이고 또 그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거기서 얻어진 실질소득의 증가가 나타났을 때 돼지고기의 수요를 소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질소득의 증가를 갖다가 증가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그 한우 소고기를 갖다가 더 사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고기를 먹는 양이 일정한 양이 있다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은 한우 소고기를 갖다가 더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가격이 하락한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재화, 정상적인 재화, 열등제 두 재화가 있다면은, 그랬을 때 정상적인 재화는 실질소득,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재화의 경우는 소비 수요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그 재화가 열등제라고 한다면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Y 상품이 만약에 열등제라고 가정한다면은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면은 그로 인한 그 열등제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제의 경우는 수요 법칙이 항상 작용한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런 수요 법칙이 항상 우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등제의 경우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열등제의 경우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대체 효과의 절대 크기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한 열등제의 경우에도 수요 법칙이 작용한다. 대체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한 열등제의 경우도 수요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아주 이 열등제가 특수한 경우, 그러나 열등제 중에서 효득 효과가 너무 큰 나머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대체 효과의 절대 크기가 대체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효득 효과보다 더 큰 한 열등제의 경우도 수요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열등제 중에서 효득 효과가 너무 큰 나머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 그랬을 때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픈제라고 하는데 깊은 걸 하는데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너무 큰 나머지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품을 우리는 열등제 특수한 형태로 해서 기픈제라고 하는데 기픈제의 경우는 수요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수요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냈을 때 이제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 얘기하는데 열등제 중에서 즉 열등제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 실질소득이 증가한 나머지 그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그 열등제 상품의 가격이 오히려 그 실질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요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너무 큰 나머지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그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품인데 이것을 기푼제라고 얘기하고 이 기푼제가 경우에는 수요 법칙이 더 작용되지 않는다. 이 기푼제의 경우에는 수요 법칙이 작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상품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우리 오히려 그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는 경우, 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기푼제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재 4장 4절에 시장 수요 곡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 그렇죠?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비자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했을 때 또 소비자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는 방향을 보이게 된다. 그렇죠?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 결과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앞에 강의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상품에 대한 소비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그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으로서 시장의 수요 곡선은 좀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모여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의 그 수요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도출한 다음 이것을 수평적으로 더하면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킨 그러한 그 가정하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모여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개인의 수요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우리가 전제를 할 때 각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도출한 다음 이것을 수평적으로 더하면 우리는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Y축을 우리가 가격을 나타내고 X축을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씨, 이씨, 김씨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스크림 우리 예를 든다면은 15,000원일 때 박씨의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 생각하면 녹색으로 주어졌다면은 15,000원일 때 그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6통 소비한다 한 달에. 그 다음에 이 분홍색으로 주어진 것이 이씨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한 통에 15,000원일 때 한 달에 이씨는 아이스크림을 7통, 15,000원 가격하고 만나는 그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그 소비 수요량이 7통이 되겠고요. 또 김씨의 그 아이스크림 한 달 소비하는 아이스크림의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었다. 즉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소비량을 점차 증가시키는데 아이스크림 한 통에 15,000원일 때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보면은 바로 이것이 그 수량 아이스크림 소비량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15,000원일 때 김씨는 한 달에 아이스크림을 10통을 소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그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러한 점들이 바로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각 소비자 박씨, 이씨, 김씨가 15,000원일 때 한 달에 소비하는 그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하기를 전체 시장에 저 아이스크림 소비하는 시장에 박씨 씨, 김 씨만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아주 예를 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예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만약 시장에 박씨 씨 세 사람만 존재했을 때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면은 이 세 사람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갖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자는 것이죠. 시장에 세 사람만이 있고 각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 곡선들이 이와 같이 초록색, 분홍색, 그 다음에 이러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세 사람의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세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시장 전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소비량,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 것을 알아본다면은 15,000원일 때 첫 번째 사람 박 씨는 6통, 두 번째 사람 이 씨는 7통,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김 씨는 10통 한다면 한 달 동안에 그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전체 소비하는 소비량은 이 소비량, 즉 다시 말해서 6통, 7통, 그 다음에 10통을 모두 합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15,000원일 때 이 개별적인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얻어지는 수요 곡선이 이 검은설이 한다면 이 15,000원일 때 시장 전체의 아이스크림의 그 소비량은 23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하게 되면은 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하면은 우리는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의 왼쪽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김군, 이군, 박군의 수요 곡선이 각각 보라색, 분홍색, 연두색으로 우리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그려졌다고 하면은 이를 보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일 때 세 사람의 월 수요량은 각 10통, 7통, 6통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려 대상이 되는 경제에 이 세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아이스크림 가격이 15,000원일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은 23통이 된다. 이것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더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보이는 시장 수요 곡선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김군, 이군, 박군의 이러한 개별 소비 수요 곡선은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별 소비자의 그 수요 곡선을 합해서 그 시장 수요 곡선을 얻는데 이러한 그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용어를 한번 보죠.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니까 나도 따라서 사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이펙트.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을 네트워크 이펙트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네트워크 이펙트가 존재할 경우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 이펙트가 존재할 경우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 즉 소비자의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한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네트워크 이펙트가 존재할 경우에는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더함으로써 시장 전체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량이 더 커질 수도 더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가 구체적 네트워크 효과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유행 효과, 즉 유행 효과에서 백원드 이펙트고, 그다음에 그 속물 효과를 들 수 있죠. 네트워크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몇 가지 다시 구분해서 설명한다면은, 유행 효과에서 백원드 이펙트에서 뭐 포장마차 효과, 또 어떤 책에서는 편승 효과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속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너브 이펙트 또는 백내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유행 효과, 백원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유행 효과, 이것은 포장마차 효과 또는 편승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수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행에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유행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행 효과, 백원드 이펙트 또는 편승 효과라고 부르자. 자, 어떤 뭐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서커스단이 있다고 했어요. 서커스단이 이제 공연하기 전에 그 동네, 예전에 그 동네를 이렇게 막 그 나팔이나 막 피리를 불고 뭐 북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죠. 서커스단의 악대자 밴드웨건을 따라 다니듯이 유행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는 효과를 서커스단의 악대차 효과, 죄송합니다. 이런 포장마차 효과 또는 편승 효과라고 하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시장 수요 곡선은 우리가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합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시장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우리가 개별 소비자의 그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위 아이들이 어떤 게임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많을 때, 바로 이 유행 효과 때문에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날 수 있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유행 효과에서 백원드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각 개인의 어떤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했을 때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행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각 개인의 수요량이 더 커질 때 시장 전체의 수요량 증가폭은 각 개인의 수요량의 증가폭을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장 수요 곡선이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친 것보다 일시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고, 따라서 수평적으로 합계한 것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의 개별적인 그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했을 때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것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노브 이펙트라고 하는 용어도 이게 소비자 이론에서 자주 소개되기도 하죠. 속물 효과, 스노브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소비량이 더 커짐에 따라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속물 효과, 스노브 효과 또는 백내 효과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즉, 특정한 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차별화를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우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속물 효과라고 한다. 이는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이것을 백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며,
비판적으로 속물 효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값비싼 고급 가구나 희귀한 미술품 한정판으로 제작된 의류나 재화에서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이 속물 효과는 유행 효과, 백원드 이펙트, 포장마차 효과 또는 편승 효과는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어가며 유명 브랜드 옷이나 명품을 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 속물 효과에 관한 것과 연관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이러한 설명을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죠. 속물 효과로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주 유명 브랜드 옷이나 명품 가방을 갖다가 유독히 이렇게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어서 유명 브랜드 옷이나 명품을 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비싼 명품 상품을 구입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속물 근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들이 감히 사지 못하는 값비싼 유명 브랜드에 집착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죠. 이는 남들이 사지 못한 값비싼 것을 자기만 가질 수 있다는 속물적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값비싼 또 명품 옷이라든가 백이라든가 명품 차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심리적으로는 어떤 속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득이 아주 큰 사람, 많은 사람, 어떤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그 상품을 소비하는데 전혀 어떤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하면 그 많은 소득 부를 갖고 자기가 소비하고 싶어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뭐라고 비난하나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기의 소득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빚을 내서 또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고급 가구라든가 유명 브랜드에서 옷을 산다거나 값비싼 어떤 차나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하는 행위는 그 이면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열등의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속물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 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속물 효과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상품의 경우 소비량이 늘어나거나 그 상품에 대한 수요,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상품의 경우 소비량이 늘어나는 사실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도 있다. 즉,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소비하는 상황에서 자기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속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더 커짐에 따라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속물 효과라고 얘기한다. 예, 이 속물 효과를 갖다가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소득 수준에 비해서 값비싼 물건을 갖다가 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속물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이제 속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상품이 유행할 때 맨 처음에는 그것이 희귀한 어떤 상품이어서 특정한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갖고 그 상품을 소유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값비싸고 유명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우리가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값비싸고 희소했었는데 그 상품이 점차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따라서 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 소비 수요에 맞춰서 대량으로 소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품의 경우 소비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소비하는 상황에서는 자기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속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또 커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상품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속물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자 하는 경우도 있죠. 속물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개인의 수요량이 더 커질 때 시장 전체의 수요량 증가는 각 개인의 수요량 증가폭을 합한 것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수요량이 더 커지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장 수요 곡선이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하는 것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로 소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속물 효과하고 조금 좀 뉘앙스가 좀 조금 좀 다르게 설명되긴 하는데, 베블렌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블렌 이펙트,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돋보이고 싶어서 이른바 명품만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외제 자동차, 값비싼 타이어 반지라든가 외제 가구 등 값비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베블렌 효과라고 얘기한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성 소비를 일삼는 졸부들은 가격이 싸지면 거들떠보지 않고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소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베블렌 이펙트로 한다. 이 경우 수요의 법칙에 반대로 가격이 비싼 상품일수록 싼 제품보다 더 잘 팔리는데 이러한 상품을 베블렌제라고 한다. 수요의 법칙에 반대로 비싼 상품일수록 싼 제품보다 더 잘 팔리는 그러한 경우, 이러한 상품을 베블렌제라고 얘기한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소비 이론에서 가끔 이렇게 소개되기 때문에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베블렌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는 데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흔히 값비싼 외제차나 값비싼 그런 보석 외제 가구, 또 명품이라서 값비싼 옷이나 백,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많고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소득 수준 범위 내에서 부를 가지고 뭐 아무리 값비싼 그런 상품이라도 자기가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면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또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자기의 자기의 소득이나 수입 범위를 초과해서 그 값비싼 그 상품이나 명품들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소비 활동이다. 또 합리적인 소비 활동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참고 자료는 우리가 경제학 들어가기 제4판의 경우인데 이중구 이창혁 교수가 쓴 책 문의사에서 나온 것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경제이론 저는 제6판을 참고했는데 김대식, 노영기, 안국진 교수님들이 쓴 박영사에서 출판된 그러한 현대경제 이론들을 참고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